4교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근대 철학의 양대 흐름인 합리론과 경험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상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합리론과 경험론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 철학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이제 사고방식의 아주 그 두 측면을 특히 소위 인식론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느냐, 어떻게 그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출발하느냐를 밝히려는 게 이제 인식론인데,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지금도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냐 아니면 감각적인 경험이냐. 현대 철학에서도 경험론은 현대의 분석 철학, 과학 철학, 심리 철학, 뇌과학의 철학 이런 그걸 이제 신경 철학이라고 해요. 그 모든 분야의 기초가 되는 거죠, 경험론이. 그 다음에 합리론은 칸트를 이은 신칸트주의, 헤겔을 이은 신헤겔주의, 또 데카르트를 이은 신데카르트주의라고 하는 후설의 현상학, 이러한 철학들이 또 이런 합리론 전통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대상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개념을 통해서, 선천적인 개념을 통해서, 아니면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대충 이제 두 가지 다 섞여 있어요, 보통은. 우리 자, 그래서 한번 이 양 입장에 딱 선 그 사상가들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한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선 합리론은 영어로 rationalism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알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근원적인 원리, 개념, 즉 논리,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이 논리죠. 맞느냐, 틀리느냐, true or false. 그 다음에 선, good and bad.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 완전함과 불완전함.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그냥 철학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하버드의 진화 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 같은 심리학자도 그의 책에서 그 빈서판이라는 책이죠. 거기서 인간에게는 이런 아주 선천적인 기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경험론에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이라는 절대 기준이 없으면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선하고 죽이는 것, 그냥 어떤 예외적으로 정당 방어나 전쟁, 정당 방어적인 전쟁에서 할 수 없이 죽이는 것 빼놓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냥 빼앗아 버리는 거죠. 찔러 죽이거나 총을 쏴서 죽이거나 때려서 죽이거나 이런 거는 우리는 그거는 악이라고 봐요. 잘못됐다고 봐요. 옳지 않다고 봐요.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정말 정신 이상자나 이상한 사람이죠. 그럼 이게 우리가 경험에서 얻은 걸까요? 아니면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에, 정신에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선악의 기준이 있는 건가요? 또 대체로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나 다 아름답다고 인정하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서 이런 사람을 아름답다고 하자라고 합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아름다움이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처럼 형식적인 기준이 있는 건가요? 참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나 합리론자들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죠. 스피노자는 17세기 사람이죠. 역시 단지 그 사람은 45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역사에
하여튼 남은 철학자가 됐죠. 이 사람은 원래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난 유대인 철학자예요. 이 암스테르담의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들은 다 스페인에서 온 사람입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국을 아메리카를 발견하잖아요. 그때 같은 해에 스페인의 기독교 국가들이 스페인의 이슬람 세력을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이걸 레콘키지스타 이렇게 다시 재정복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다 쫓겨납니다. 기독교를 개종을 하든가 아니면 유대교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형에 처하거나 아니면은 이민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나라로 다 흩어졌는데 유럽의 유대인들이 다 거기 스페인에서 흩어진 거죠. 한쪽은 이제 이탈리아를 거쳐서 유럽 대륙으로 가고 그 사람을 아슈케나즘이라고 하고 유대인들 나중에 600만이 히틀러에게 학살될 때 대부분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학살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간 프랑스나 네덜란드 쪽으로 간 사람들은 쉐파라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수가 좀 적죠. 그 중에 이제 쉐파라딤 중에 한 사람이 스피노자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역과 상공업에 종사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을 했죠. 유대인들이. 특히 이 쉐파라딤들이. 그런데 그 스피노자는 유대교를 거부했기 때문에 아주 그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기독교인들한테도 그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홀로 이렇게 렌즈를 갈아서 닦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도 초빙이 왔는데 교수로 그걸 거절하고 조용히 살았죠.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계몽주의적인 합리주의자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 스피노자의 가장 중요한 책이 에티카인데요. 이것은 수학의 공리, 뭐 정리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했어요. 데카르트처럼 수학이 가장 확실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죠. 데카르트와 달리 스피노자는 이론론을 주장했어요. 이론론적인 유물론인데 결국 이 자연이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이 곧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의 양면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은 소산적 자연에서 산출된 거고요. 또 그 자연의 근원적인 산출하는 면, 그걸 능산적 자연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양면이다. 그래서 자연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을 범재신론이라고 하죠. 만유재신론. 그래서 일종의 이는 스토아주의하고도 비슷해요. 신관이. 이 물질인데 그 안에 로고스가 있다라는 그런 스토아주의요. 그런데 인간과는 굉장히 에피쿠로스적이에요.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라는 인간의 욕구와 의지, 이 긍정적인 생존하려는 이런 의지가 사람을 움직인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그 의지를 달성하는 것을 이제 행복이라고 본 거죠. 이거는 굉장히 에피쿠로스적이죠. 그리고 정치도 이런 코나투스를 잘 발휘시키도록 하는 체제가 좋은 체제다라고 봤습니다. 스피노자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들레즈라는 사람인데요. 포스트 모던 사상가죠, 프랑스의.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봤다고 주장을 하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철학자는 라이프니츠인데 이 사람은 스피노자보다 조금 더 후의 사람이죠. 1646년에서 1716년. 라이프니츠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제 개신교인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써준 사람이 카톨릭 영주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라서 그는 이 두 가지 카톨릭과 개신교가 그 당시에 막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상적으로 낙관론이라고 볼 수 있죠.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계를.
그 근거는 이제 기독교의 창조론과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신이 가장 좋은 세계를 창조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세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기독교의 교리인 타락,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은 강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의 최종 형태가 그의 유명한 모나드론입니다. 이 모나드는 단순히 원자 같은 건데 물질적인 원자가 아니에요. 그 정신이 담겨 있는 원자예요. 그런데 이거는 창 없는 원자라고 해서 바깥에 레이더 같은 게 없는 거예요. 바깥에 감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의 운동 스스로 움직이는데 다른 모나드와 부닥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 그렇게 예정 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대립을 다 예정 조화론에 의해서 대립을 이렇게 원만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데카르트는 이원론적인 물질관과 영혼 이 두 가지를 따로 봤죠. 이런 것을 일종의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기계론과 목적론, 예를 들면은 이 모나드는 기계적으로 돌아가지만 사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목적을 향해서 예정 조화된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제 그런 두 가지 면을 다 인정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종합을 하려고 노력한 거고요. 라이프니츠는 논리학을 굉장히 발전시켰고요. 또 동시에 그 미적분을 발견한 한 사람이죠. 그 뉴턴과 함께. 그런 점에서 아주 이 사람도 기하학과 수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또 이제 형이상학적으로는 왜 이 세상에는 무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형이상학의 질문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기독교적인 창조론과 예정론으로 조화로운 우주를 얘기하는 거였죠. 이제 경험론으로 가겠습니다. 경험론은 엠피리시즘이라고 하는데 경험론의 3대 스타가 있어요. 로크, 버클리, 휴움. 다 영국 사람이죠. 영국이 사상이 굉장히 독특해요. 영국 사람들의 사상은 철저히 그 상식적이고 경험적인데 지금도 지금 브렉시트를 통해서 영국이 EU에서 벗어나서 독자 행동을 하는 것처럼 유럽 대륙에서는 합리론이 주류였는데 영국에서만은 합리론이 아니라 지금 현대까지도 이 경험론 이 주류입니다. 그런 점에서 독특하죠, 영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마디로 경험론이라는 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 머릿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로크가 타블라라사, 빈 칠판이다, 빈 서판. 그런데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얻느냐? 다만 우리 생리적 기능만 있는 거예요. 뇌같이. 그런데 거기에 감각을 통해서 하나씩 지식을 형성해가면서 그걸 다 저장해서 그 저장한 기억을 가지고 연합해서 우리의 관념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경험에서 나왔다. 이런 사상이 이제 경험론입니다. 사실 이걸 무시할 수 없죠. 나중에 칸트의 유명한 비판 철학의 인식론, 순수이성 비판에서 인간에게 오성의 12가지 범주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예를 들면 색깔 같은 거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빨간 사과 할 때 빨갛다는 거는 어디서 얻었느냐? 빨간색이라는 개념은 또 사과라는 개념이 오성에는 없어요. 구체적인 그 사과, 크다, 작다, 전체다, 하나다, 다수다, 전체다, 부분이다 이런 개념은 있죠. 우리 오성에. 그런데 빨간다, 사과다, 이거는 배가 아니고 사과다 이런 구체적인 개념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개념 자체를 경험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에게 없으니까 오성에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경험론이 또 우세한 점이 있죠. 예, 그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를 여기에 초점 맞춘 사람이 처음에 로크예요. 로크는 1632년부터 1704년까지 살았어요. 17세기 사람들이죠. 이 17세기에 근대 과학이 완성이 됐고 또 이 철학도 이렇게 양면에서 합리론과 경험론이 완전히 형성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세기부터 이제 이 유럽이 약간 산업혁명과 더불어 전 세계에 나가서 세계를 지배하는 문명이 됐죠.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고난을 겪고 굉장한 혼란 속에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로크부터 우리 로크, 버클리, 휴메 사상을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크는 아주 그 경험론의 기초를 놨는데 그 핵심 사상이 뭐냐면 인간이 지식을 얻는 것은 감각이다. 그리고 태어날 때는 머릿속은 백지 상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개념은 어떻게 얻느냐? 그 감각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자극들, 그런 기억들, 그 자극들이 이제 기억으로 저장되죠. 그것을 다시 반성을 해서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반성 능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능동적인 능력인데 그 감각에서 받아들인 어떤 이미지들 그것을 이제 비교하고 한계를 설정하고 결합을 해서 개념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인식의 과정은 감각을 기억하고 감각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 기억 내용을 꺼집어내서 생각을 해서 관념으로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념도 이렇게 얻어진 관념도 단순관념, 복합관념으로 나눴어요. 또 단순관념, 그럼 단순관념은 뭐냐면 사물의 단순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1차, 2차가 있는데 1차는 길이, 형태, 뭐 연장, 그러니까 이 어떤 부피 면적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부피 면적, 이런 운동, 수 이런 거예요. 그걸 객관적인 성질이라고 봤고 또 2차 성질은 좀 주관적으로 우리가 맛을 보거나 색깔이나 향기 이런 것은 주관적이다. 2차 성질이다. 근데 나중에 가면 사실 이 성질은 다 같은 사물에서 나오는 어떤 감각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거죠. 어떤 우리 그렇잖아요. 길이도 멀리서 볼 때 하고 가까이서 볼 때 다르게 보이죠. 또 운동도 우리가 상대성 원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빠르게 운동하는 어떤 기차에서 천천히 가는 자전거를 볼 때는 자전거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주관이 안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어요. 1차 성질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1차, 2차 성질이라는 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버클리가 그걸 비판합니다. 그런 게 어디냐? 다 주관을 거쳐서 이 감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주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단순관념을 모아서 결합시키면 복합관념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제가 제일 쉬운 게 사과라서 사과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사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크면서도 빨간 사과 또 크면서도 파란 사과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벌써 두 가지 개념이 복합된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렇게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정의를 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두 가지 성질 이상 합치면 복합관념이죠. 자, 그런데 사과가 빨갛고 크고 향이 좋다, 향이 뭐 나쁘다 이렇게 벌써 세 가지 단순관념이 섞인 복합관념이죠. 자, 로크가 그래서 경험론자이지만 또 복합관념을 만들 때 이 인간의 정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능동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또 관념론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복합관념에는
신, 정신, 물체 같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과 인간, 식물, 동물과 같은 종 개념, 유개념 같은 실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앞에 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1실체라고 얘기한 거죠. 신, 정신, 물체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자들. 그 다음에 그것들을 모아서 신 종류, 신들, 인간들, 식물, 동물들 이렇게 범주로 나눌 때는 이제 종개념 그것은 또는 유개념 그것은 제2 실체라고 했죠. 이런 것이 다 합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사실 로크가 얘기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서 이런 것이 있다고 그냥 전제한 겁니다. 로크는. 그러면 이 관념론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각적으로 신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정신, 영혼의 존재도 우리가 감각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바로 합리론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스스로 모순에 빠진 거죠, 로크는. 그래서 그 후에 버클리나 휴먼은 그 모순을 없애서 경험론을 철저화시키면서 이제 자기식의 대답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왜 로크에서 자꾸 이게 괜히 버클리가 나오고 휴이 나온 게 아니라 로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 자기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제 대답들이 서로 다른 겁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로크에게 로크가 대답을 못한 것은 어떻게 이 감각 한편으로는 이제 감각을 해서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도 외부에 사물이 있다는 것을 그 감각과 상관없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로크는 그래서 이제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거는 조금 이따 이제 버클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정치 철학이 또 로크의 유명한 그 영향력을 가진 철학입니다. 로크의 정치 철학하면 사회계약론으로 유명하죠. 즉, 우리 인간들은 자연 상태에서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을.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또 합리론적인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동물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선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들어진 게 사회죠. 그러면 그런 사회는 그 당시 이제 영국이 입헌군주제로 갔죠. 그거는 이성을 가지고 만든 건데 그것이 이제 자기 개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개인의 권리를 내가 어떤 원하는 걸 하고 또 나를 어떤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이런 모든 권력을 국가에 위임을 한 거예요. 자기 또 이게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국가와 개인들이 계약을 맺어서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선거를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국가와 계약을 맺어서 나는 이 나라의 시민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나는 세금을 내고 이 나라의 어떤 우리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하면서 동시에 나는 어떤 권리를 보장받는 거죠. 내 생명과 재산과 행복을 추구하는 걸 보장받기 위해서 정부를 내가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또는 권리를 인정받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 계약론이에요. 국가는 계약의 결과지 무조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 떠날 수도 있어요. 국적을 포기하고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게 계약한 거죠. 그러나 태어날 때는 계약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혈통적으로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났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사회계약, 그런 면은 사회계약이 아니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국적을 여기서 버릴 수도 있고 또 선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열받으면 내가 선거권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피선거권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정치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피선거권은 선거를 당하는 거고요. 이제 선거권은 내가 선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권을 이제 얻는 거죠. 내가 정치인으로 나서면. 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이런 로크가 중시한 것이 개인의 이제 생명, 그거는 홉스라는 정치가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를 굉장히 강조한 홉스도 이 개인의 생명과 사유재산의 보호, 이것이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지금도 중요하죠. 정부가 내 재산을 그냥 막 가져가요.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집 내놔 하고 가져가. 그러면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 나라에서 이 나라 싸우죠. 정부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이 나라 떠나죠. 어, 그런 것처럼 이 계약에 의해서 서로 정부는 개인의 생명과 사유재산을 보호해줘야 되고 또 그 보호받는 대신 개인은 시민은 정부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뭐 또 사회적 의무를 해야 되고 이런 거죠. 하여간 이러면서 우리 조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용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로크가 관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좀 종교가 달라도 또 사회적 입장이 달라도 서로를 이렇게 인정하자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라는 그 개인에 대한 관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결국은 자유주의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로크는 아주 청교도들, 엄격한 청교도들하고도 기독교 청교도들하고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냈습니다. 이 사람이 옥스퍼드에서 배웠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학장이고 옥스퍼드 부총장까지 했던 오웬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고 리차드 백스터라는 또 청교도 목사하고도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좀 자유주의예요. 이 사람은 알미니우스주의나 케임브리지의 플라톤주의자들하고 이렇게 상당히 인간의 이성과 의지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쪽하고 친했죠. 또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로크란 사람은 참 재미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그걸 조화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이고요. 자, 두 번째 버클리는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은 성공회의 주교예요. 아일랜드에.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경험론을 재해석한 거죠. 그 출발점은 로크가 남겨둔 이 자체 모순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해서 한쪽은 굉장히 레디컬하게 설명을 해서 성공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물의 존재는 우리가 경험론에서는 인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체를. 그리고 우리는 오직 감각을 통해서 그 지각된 결과만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데 감각 내용이 없는데 그 사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성질, 2차 성질도 다 우리 주관을 거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감각이 사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 사람의 명제가 에세 에스트 페르키피 해서 존재는 곧 지각이다라는 거예요. 즉 감각된 것만이 존재한다고 인정해야 된다. 이거 아주 철저히 경험론이죠.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소위 유물론적인 형이상학적으로 말하는 유물론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유물론자가 아니고 기독교니까 반대로 이제 관념론으로 답을 한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것이 지각되면은 있다고 인정하는 거고 없으면은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면. 그러면은 뭐만 있느냐? 그럼 확실한 건 뭐냐? 관념이다. 이렇게 또 관념론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경험론을 끝까지 밀고 나간 거는 아주 철저했어요. 로크에.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사람은 다시 관념론을 도입을 한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나의 정신만이 확실하게 존재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랑 비슷한 거죠. 데카르트와 로크를 합쳤다고 할 수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그의 관념론, 즉 정신은만이 존재하고 사물은 감각되는 한도 내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유아론이라고 해요. 내 홀로만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되기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신의 정신, 신의 영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인간의 정신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건 완전히 관념론이죠. 기독교적인 관념론이죠. 그래서 결국은 버클리도 그렇게 경험론을 철저하게 완성시켰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중 논리를 또 버클리도 핀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감각의 모든 것의 근거를 감각에 둔 거예요. 우리 오감. 그런데 동시에 반대로 정신과 그 배후에 있는 신의 존재를 가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존재라는 것은 감각된 거라는 자기의 명제에 위반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정신과 그 배후에 있는 신, 하나님의 존재는 더 이상 더 감각되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간접으로 기적 뭐 이런 걸 통해서 감적으로 하나님의 뭐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을 환상으로 봤다 이런 건 있지만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론적이지 않죠. 관념론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경험론과 관념론이 이 사람 안에서 이렇게 조화되지 않고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경험론적으로 철저하게 몰고 가서 모든 관념론을 없애버린 게 바로 유명한 데이빗 휴메입니다. 데이빗 휴메는 이제 18세기 사람이에요. 1711년에 태어나서 1776년에 죽었죠. 이 사람은 아주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이분이 이제 회의론자인데 신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신이 없다. 나는 의심한다. 이런 건 그죠. 불가지론도 아니고 회의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가족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아주 칼빈주의 신앙을 가졌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친화적이고 아주 유쾌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몸도 뚱뚱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사상은 엄청 날카로운데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재밌죠. 그리고 나중에 교수도 못 되고요. 이 외교관들 이제 비서도 하고 이렇게 외교관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책을 써서 성공한 건 영국의 역사를 써서 아주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그런데 휴먼은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경험론을 철저히 감각주의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모든 관념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만 확실한 거냐면 그 버클리처럼 생생하고 직접적인 감각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임프레션, 인상이라고 불렀어요. 임프레션. 그럼 나머지 생각은 뭐냐면 관념이라는 건데 이것은 인상이 우리를 저장이 되면 기억으로 그것을 다시 상상에 의해서 다시 끌어낸 거예요. 그게 관념이죠. 그래서 이제 관념도 감각적 관념과 반성. 아니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만들어낸 관념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게 신 같은 거라는 거죠. 또 우주의 출발. 그건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없는데 우주의 시작이 있다. 그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고 많은 기독교 철학자들도 그랬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거는 이제 상상에 의한 반성에 의한 관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얻어낸 관념. 그러나 감각적인 재료를 가지고 관념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말이라는 관념, 그건 말을 보고서 말이라는 그 종의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걸 또 이제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으로 나눴는데 단순관념은 하나의 인상인데요. 복합관념은 여러 개. 이미 로크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결합한 거예요. 소위 어소시에이션, 연합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 자체의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물 자체에 어떤 법칙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관념을 갖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냥 연결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을 연결해서 어떤 관념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의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유사성, 공간 접근성, 시간적 근접성. 그러니까 유사성, 형태적인 유사성, 공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
어떤 A와 B의 사건이 인과관계라는 것도 그 유사성이 있고요. 그 어떤 사건의 유사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같은 그 순서로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보는 거죠. 어,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법칙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과율,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이것은 법칙이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것을 법칙이라고 우리의 관념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은 없다는 거예요. 휴무는 하나님도 없고 우주의 어떤 여러 가지 중력의 법칙 뭐 이런 거 다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관념을 만들어낸 거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유사하게 일어나니까. 유사성에 의해서. 어, 예를 들면, 그, 뭐, 그런 속담이 있죠. 배 떨어지자 까마귀가 날아갔다. 배 떨어진 것하고 까마귀가 날아간 거는 원래 상관이 없는데, 여러 번 배가 떨어지니까 사까마귀가 날아가. 그럼 저 배가 떨어지면 까마귀가 날아가는구나. 이렇게 연상을 해서 우리가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냈다. 인과적으로.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믿을 게 없는 거죠. 다 법칙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심리적으로 이걸 연결해서 우리가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메에 의하면 우리가 지구가 어느 쪽으로 돌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죠. 왜냐하면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니까 반대로 도는 거죠. 이것이 내일도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법칙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지구의 자전 법칙? 휴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연히 매일 그렇게 일어날 뿐이라는 거예요. 내일 이게 멈출지 모른다는 거죠. 누가 맞을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휴메 이 도전적인 이 극단적 경험론이 하여튼 현대 철학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과연 법칙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걸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건가? 어떤 습관인가? 그것은 습관이 만들어낸 신념인가? 그래서 결국은 모든 형이상학, 심지어 모든 과학의 법칙까지도 결국은 휴메에 의해서 이것은 없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있다고 심리적으로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경험론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믿을 건 아무도 없다.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이것도 휴미 이런 인식론적인 회의주의자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허무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거 없고 허무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내가 경험하는 만큼 열심히 경험하면서 또 행복하게 살자라는 게 휴메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휴메 마음에 드나요? 예, 여태까지 이제 근대 철학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근대를 통해서 우리가 더 복잡한 현대로 나가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